네, 영화계 127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선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예종 영화과에 다니는 4명의 대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기투합하여 여름방학 때 일을 합니다. 네. 하지만 등록금의 절반도 안 되는 돈만을 벌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추억이라도 쌓자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하죠. 유럽의 호스텔 영상을 찍어주며 먹고 자는 것을 제공받는 형식으로 1년 동안 유럽에서 자급자족하며 머물자는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리고 말미에는 영국의 뮤지션의 뮤직비디오까지 찍어 성공을 이루자는 꿈까지 품게 되죠. 네. 이들의 여행에 그래픽 디자이너 3명이 추가되어 총 7명이 유럽 여행길에 나서게 됩니다. 처음 파리에 머물렀던 그들은 생각보다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파리를 떠나 숙박업소가 많다고 알려진 로마로 각자 히치하이킹을 시작하면서 여행을 떠나게 되죠. 원활한 이동을 위해 팀을 나누어 이동하게 되지만 그래픽 디자이너 셋은 이 프로젝트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겨우겨우 4명의 친구들은 로마에 도착하지만 그들을 찾는 숙박업소는 없었고 로마의 한 쓰레기장에서 텐트를 치며 노숙을 하게 됩니다. 결국 돈이 다 떨어져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한 유스 호스텔에서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파리에서 로마까지 고생했던 경험을 토대로 유스 호스텔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결과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 관광비자가 만료되어 비EU 국가인 터키로 옮겨가게 되고 그들은 영원에서 540만 원의 재산까지 모으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지막 목표인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 영국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시놉시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에 대해서 네. 일단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2004년에 나왔던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이때 보면 권상우, 그러니까 현수한테 네.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천호진 배우가 잉여인간이라고 야단치면서 화내는 장면이 있죠. 잉여인간이야, 잉여인간. 잉여인간 알아? 인간 떨거지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설명이나 어투가 굉장히 적절하죠.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른들의 프레임에서 돈 못 벌고 한심한 청춘들을 바라볼 때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영화 상황이 비슷한 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고학력자는 넘쳐나고 취업은 안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잉여인간이라고 장난하듯이 이야기하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 영화에 나오는 4명의 친구들이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점까지가 시대의 맥락과 참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눈에 들어오는 거는 너무 무계획하다는 거지. 무계획하다? 로마도 가는 여정 같은 것도 그렇지. 루트도 전혀 모르고 그냥 가잖아.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만 해도 여행 루트 같은 거는 정석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 숙박 지점 이런 거 정도는 검색할 수 있기 마련이고.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갔잖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유럽에서 생활하고 버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고. 예를 들어서 숙박업체에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체류비 대신으로 쓴다, 이 계획 자체의 아이디어는 좋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 한인민박집에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전화라도 해보고 갔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가기 전에 이야기하고 가도 되는 건데 견적을 전혀 안 내고 가잖아. 그리고 이 주인공 4명은 그렇다 쳐. 초짜 대학생들이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디자이너 팀도 나중에 오잖아. 근데 디자이너 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의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지. 사실 디자이너 팀 보면 다들 나이도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치. 이 여행 계획의 허점이라든지 비구체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근차근 여행을 계획할 필요성을 역사할 사람이 한 명쯤은 있기 마련인데 7, 8명쯤 되는 집단이면은 그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간섭을 안 한 것 같아. 다큐멘터리니까 리얼하다고 하는 거지 사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지. 그치. 그 점에서 참 대책 없다고 느꼈고. 황당했구나. 내가 그 지점이 좀 재밌었던 게 청춘들 솔직히 대책 없을 수 있잖아. 막연하게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공부해서 대학 가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습성이 영화 초반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내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지도를 먼저 사는 게 아니라 당장 배고프니까 닭고기부터 산단 말이야. 이 친구들이 남는 돈도 없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아 참 대책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 스스로 아 우리 참 뭐지?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살았지? 지들끼리 낄낄거리는 장면들이 난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니까 젊을 때 저런 헛짓거리 좀 할 수 있다 싶긴 한데 너무 정도가 심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 그리고 사실 이게 그냥 4명이서 뻘짓한 이야기로 끝나면야 좋은데 뭐 디자인팀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갔다 와서 꽤 불만이 많았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국으로 또 돌아갔을 테고. 뭐 그 점에서 이런 모험적인 시도가 가지는 어두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치. 그 부분은 또 드러내지 않은 부분도 있지. 감독이 의도한 바가 또 다르긴 하니까. 나 그러면서 이 영화 초반의 상황과 보는 관객들의 상황이 굉장히 맞물린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 출발하려고 하는 계기 자체가 드문꿈이 반밖에 못 벌었으니까 아 이거 답은 없고 스스로 잉여인간 같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도피를 해보자 가면서 경험이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현실 도피하듯 떠나버렸잖아. 그치. 그거 자체가 관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계속해서 어른들이 씌워주는 프레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니트족이나 캥거루족이나 잉여인간이라고 하거나 그런 사람 구실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프레임 속에 살고 있잖아. 근데 그런 현실을 뒤로 하고 한 번쯤은 정말 무계획하게 이렇게 떠나보고 싶은 거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 이 친구들은 정말 계획도 없이 이렇게 떠나버렸고 그게 이 영화의 첫 번째 매력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 그리고 나서 정말 돈이 떨어져서 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까 정말 천운으로 일을 맡게 되는데 그 일을 맡았을 때 작업을 하는 방식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노숙을 하면서 힘들었는지 얼마나 호스텔의 작은 것도 감사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필을 하면서 보여줬는데 막상 그 영상을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얘네들이 촬영한 방식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진짜로 촬영한 걸 보니까 꽤나 잘 빠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인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관객들이 좋아할 법한 신비한 이야기 뭐 이런 거지. 서프라이즈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냥 영화 픽션으로 만들어졌으면은 정말 그냥 영화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지금 영화가 아니라 현실인데 또 어설프게 또 캠코더로 찍어 놓은 상황이니까 좀 더 관객들한테 와닿게끔 느껴지지. 그리고 영화 내내 말하면서도 이거 지금 가짜 아니라고 영화 아니라고 실화라고 보는 거 맞다고 그렇게 관객들이 도피했을 때 대리만족 그것들을 좀 더 잘 어필해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나서 터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에서 아르코의 뮤직비디오를 완료하는 시점까지도 참 현실이지만 영화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어. 그들이 결국 뮤직비디오를 완성을 하고 아르코의 편지를 받았을 순간은 연출이 가미된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거보다 더 완벽한 마무리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영화적이라서 놀랐지. 그러니까 아르코의 편지 읽어보면은 본인 스스로 잉여인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땐 현실적으로 봤을 땐 걔네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는 2가지 정도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 너네들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어리고 일할 거 한참 많은데 왜 스스로 잉여인간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들을 폄하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너네가 잉여인간이라고는 하지만 힘내 그거는 다 그냥 너네 스스로 자책하는 것일 뿐이고 좀 더 힘을 내면 너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2가지 이야기로 아르코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이 친구들한테 관객들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 사실은. 확실히 성장 영화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이호재군 혼자 등대 쪽으로 가고 친구들이 합류하는 장면도 현실적이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라서 너무 영화적으로 마주치잖아. 정말 연출이라도 한 듯 영화 시나리오를 만든 듯 그런 장면이라서 굉장히 놀라운 연속이었었던 것 같아. 무한도전이나 1박 2일 이런 데서 좋아할 법한 스토리지.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무수히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니까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 하나쯤 있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긴 해. 뭐 드라마는 어디서든 발굴되기 마련이지. 근데 관객들은 영원을 원하잖아. 영원? 근데 영원이라는 거는 우연한 사건 혹은 다시 재현되기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절대성을 보는 거지. 우연히 거듭되면 그게 운명이 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스토리에 몰입하게 되는 거지. 음. 왜냐면은 이거는 다시 있을 수가 없는 스토리고 일회성 스토리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니까 순간이 영원해지는 거지 그 점에서. 그리고 나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랑 두 번째 봤을 때랑 감상이 굉장히 달랐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하고 신비한 일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이야기 자체에 흠뻑 빠져갖고 굉장히 재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이미 내용을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새로울 건 없기 때문에 다른 디테일한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계획한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 놀라움을 겪으면서 이 친구들이 느꼈을 감정을 생각하니까 이 영화는 아까 스미스가 얘기했듯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었는데 이 영화 자체를 찍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다시 반복하려면 반복할 수도 있어 사실. 근데 그때의 감정이 첫 번째와는 같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반복했을 때 매력은 없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 시도했을 때 느낀 순간들의 소중함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그것들을 영화로 찍어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냈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봤을 때 재밌게 봤던 거는 그러니까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인데 왜 하필 히치하이킹일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깊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처음 이 친구들이 파리에 도착했을 때 보면 그냥 걸어서 떠난다 그러니까 민박집 사장이 야 이거 쪼리 신고 떠나면 안 된다. 평범하게 살라고. 아니 뭐 신발 이렇게 어떻게 갈 거냐고. 그리고 중간에 도와줬던 흑인 기사님도 그렇고 술을 내주고 과자도 내주면서 자신의 집에서 흔쾌히 자라고 했던 외국인이나 터키에서 만났던 친구들, 호스텔에서 만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이런 성향의 사람도 있고 저런 성향도 있는 거를 보니까 인생의 여정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대책 없이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살지만 무계획하게 점점 그 일들이 구체화되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누구나 노력을 하잖아. 그 와중에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이야기를 맨 처음 봤을 때는 마냥 신기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생각보다 곱씹을 거리들이 많았던 것 같다. 비유할 거리도 있는 것 같고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여정 속에서 말 그대로 히치하이킹 자체가 로드무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매력도 이 영화가 포함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이야기가 일종의 기적 스토리라고 할 수 있잖아. 서칭 포 슈가맨 같은 거 비슷한 거지. 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그치. 근데 사실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잖아.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예시로 들면은 이스탄불의 기적 같은 거를 꼽을 수 있겠지. 전반전에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이 되자마자 10분 동안 3골을 넣어서 3대3으로 비기고 연장 가서 결국 승부차기로 이겼다라는 리버풀의 기적 스토리 뭐 이런 거지. 근데 사실 이거 확률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 말이야. 그치. 10억 경기, 10만 경기 중에 한 경기는 이런 게 나오기 마련인 거지. 그리고 그 점에서 보면은 그냥 신기할 게 없는 거지.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것을 라이브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하고 싶지 않지. 왜냐면 이 스토리가 자기 눈앞에서 펼쳐졌고 자기가 호흡하는 이 시간 속에서 펼쳐졌거든. 그러니까 로또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을 절대시하게 된단 말이야. 비슷하게 이 영화가 호평받은 거에도 관객들의 그런 판타지를 원하는 동경심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 나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요즘 보면은 항상 그렇지만 매스미디어는 재방송보다는 본방을 사수해야 만족감이 크고 재방송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 내가 뒤늦게 보는 것 같으니까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인터넷 방송도 무조건 실시간이니까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 현재 자신을 일치시키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슷하게 이 영화도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찍었고 그 순간들을 너무나도 유쾌하게 포착하고 그것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관객들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지. 그냥 생각을 해봐. 솔직히 이 팍팍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존나 잉여인간 같고 이불 밖은 위험해서 이불 안쪽에서 TV나 보고 컴퓨터나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매체를 접하고 딱 봤을 때 우와 새롭다 이렇게 도전하는 청년들이 아직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쾌감을 얻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매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특별할 거 없는 것들이 우리의 순간이고 일상이고 삶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순간에 특별성을 부여하고 싶은 거잖아. 뭐 그게 가장 주된 흥행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영화가 그냥 단순히 꿈을 쫓는 영화 그리고 성공했던 영화라고만 보긴 어려운 게 중간중간에 실패하는 장면들이나 마지막에 영국에서 일 시간은 늘어나고 작업 시간은 줄어드는 모습 뭐 그런 것들이 마냥 판타지로만 그려지지 않게 나왔던 것 같고 또 마지막에 보면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잖아. 그리고 관객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아, 이 새끼들 여행은 재미나게 했는데 그러나 다시 온 곳은 헬조선이네. 다시 관객들을 현실로 되돌려 놓는 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테랑에서 보여준 그 마지막과는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본인들이 찍었던 뮤직비디오 있잖아. 그것도 발매가 안 됐대. 그 뮤지션이 데뷔를 못해갖고 뮤직비디오까지 찍기는 했지만 그리고 아르코의 뮤직비디오도 마감일이 지났고 노래가 발표된 다음에 결국 나중에 영상을 만든 것 뿐이고 그래서 이 영화가 그냥 마냥 정말 포르노처럼 정말 그런 충족만 시켜주기 위한 영화로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괜찮은 면인 것 같고 그중 나는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영화라고 하는 거는 화면으로 보여줘야 되는 장르잖아. 근데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영화 관련된 일이고 영상을 만드는 일인데 본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영상들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 애니메이션 처리된 게 괜찮았지. 애니메이션 처리도 그렇고 이 친구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호스텔 광고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영상을 보면은 진짜 자신들이 만든 영상 그대로 녹여낸 것 같아. 무슨 생각인지 알 것 같고 그리고 아르코의 마지막 영상을 보면은 엄청나게 멋진 영상이라고 얘기하긴 어렵겠지만 이 친구들이 어떤 거를 느꼈는지 보여주잖아. 그런 것들이 이 친구들의 전공과 영화라고 하는 그 장르의 매력과 잘 맞아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가 참 맞물려서 이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영화로 봤을 때 그 정도.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예.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비슷한 순간들을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 속초로 자전거를 타고 4명의 친구들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4일인가 5일 걸렸는데 막 미시령 고개도 막 넘어가면서 참 재밌었던 게 이 친구들과 비슷하게 계획이 딱히 없어요. 대충의 계획은 있지.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자. 어느 날에는 어디까지 가자. 근데 막상 자전거를 제대로 타본 친구들도 아니고 일반 중학생이 속초로 떠나고자 하니 얼마나 힘들어. 당연히 계획대로 지켜지지 않았지. 그러면서 지도도 잘 몰라. 그때는 뭐 핸드폰이 다 2G인지라 GPS도 없어. 그래서 국도를 타고 뭐 양양을 갔다가 홍천을 갔다가 또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가면 된다. 이렇게 가는 길목 도시만 아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노숙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주유소 들어가가지고 저희 물 좀 먹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런 여정을 했었는데 아직도 사는데 너무나도 기쁜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사진으로만 찍어놨고 영상으로는 기록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쉬웠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 나의 삶의 단편적인 부분에서 정말 재밌었던 부분 정말 그 순간이 아니면 즐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 뭐 사실 지금 속초로 떠나면은 뭐 편하게 모텔 가서 자고 계획적으로 딱 시간 맞춰갖고 GPS 핸드폰으로 딱 봐가지고 아, 이 지점에서 여길 가야 빠르구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쪽은 좀 우회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잖아. 하지만 느끼는 감정은 그때와는 다르겠지. 그때가 훨씬 더 재밌었겠지. 고생은 개처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라고 하는 매체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전에 우리가 토니 에드만이라고 하는 작품을 봤을 때 토니 에드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을 캐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영화적으로 맞물렸을 때 우리가 영화를 어떤 순간에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것과 맞닿는 맥락인 것 같아서 이 영화의 참 스토리가 매력있고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일회성인 만족만 주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봤을 때도 이 친구들의 여정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의 여정을 도와주는 사람들, 응원해주는 사람들, 때로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 때로는 그냥 먹고 떨어져라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사는 인생과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다큐멘터리의 장점을 잘 녹여낸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점을 주자면 4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봤던 한국 다큐멘터리 중에는 정말 생각 없이 재밌게 볼 수 있던 영화였습니다. 제 감상을 정리하면은 이런 영화는 썬댄스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썬댄스 가면은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 이건 인디 감성, 뭐 마이너들의 이야기, 다시 되풀이되기 어려운 우연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뭐 아이폰으로 찍은 영화라든가 그러면서 일상의 날 것들, 리얼을 어떻게든 비주류의 시각에서 캐치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 썬댄스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점에서 썬댄스 영화제 같은 데 출품했으면 결과가 괜찮지 않았을까 싶고 다만 이런 것도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은 공산품에 가깝지 않을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인사동이라든지 혹은 문화적으로 조성된 공간에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팔지 않는 신박한 상품들을 판다고 이러저러하게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사람들이 끌어들이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속성을 띌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큰 틀에서 바라보면 그것 자체가 일종의 주류 상품인 거고. 그치.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라는 작품도 비주류들의 그런 시도 속에서 기획되고 실행되고 촬영된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이 사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순간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순간 일종의 공산품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지 않나. 그치. 그리고 방금 말한 그런 썬댄스 스타일의 그런 영상들과 엄청나게 그런 차별성을 가지지도 않는다 뭐 그런 정도 생각이 들어서 누구나 재미있고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마냥 특별하기만 하냐면 그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점은 3개 주겠습니다. 네. 공산품이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좀 비슷하게 느낀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영화가 배급된 게 무비콜라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술을 지향하면서 비주류의 감성을 이끌어내서 주류로 편승하는 기류가 조금씩 있었잖아요. 얼터너티브. 얼터너티브로. 네. 그런 것들이 참 사회 현상과 맞물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결국 이 친구들이 스스로 잉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런 사회 현상이 없었으면 이런 영화가 나올 리가 없잖아. 돈 잘 벌었으면 이렇게 헛고생하면서 무계획한 여행 계획을 세웠을 리도 없지. 그런 걸 봤을 때 참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참 재미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비주류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너바나라든지 혹은 펄잼이라든지 이런 90년대 초반에 나온 비주류 밴드들이 있잖아. 근데 사실 시간 조금 지나고 난 뒤에는 그 밴드들이 주류가 됐거든. 그치. 그 밴드들이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트렌드 세터가 되고 이래 버렸거든. 그러면서 MTV라는 시장 안으로 포섭되어 버렸고 본인들의 처음에 그 패기나 뜻은 어떻게 됐든 그런 면에서 사회로부터 탈출하는 건 정말 어렵다.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 속에서 유통되고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순간 주류가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도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2010년대 초반에는 참 이런 비주류 영화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데 요즘 한국 영화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작년 이맘때는 우리들이라든지 비주류의 영화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안 빠진다 CJ 흥행 공식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기도 하네요. 네, 하여튼 오랜만에 재밌었던 작품이고 저희 영화계를 보신 분들이나 여타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다룬 작품은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